한국사 수업하겠습니다. 교과서 48쪽을 할게요. 그 중간에 그 뒤에 부분은 조선 후기 내용인데, 조선 후기는 이제 그 다음이 흥선대원군하고 근현대사랑 바로 이어지는 거고 해서, 일단 지금까지 한 부분이 좀 정근대사의 핵심되는 그좀 앞쪽 내용들. 그래서 조선 후기 이후부터는 근현대사랑 좀 이렇게 바로 이어지게 되고, 여기까지가 좀 정근대사 부분이랑 관련이 된다 해서 임진왜란까지만 하고, 48쪽에 가면 다시 고대 사회가 나옵니다. 고대 국가들의 국제관계가 형성되다 해서 국제관계와 대외 교류, 고구려, 백제, 신라 다시 돌아가서 그 나라들의 국제관계를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의 대외관계 있다. 삼국과 가야의 대외관계. 삼국의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 이런 나라들이 나올 건데, 먼저 백제부터. 백제는 4세기경 동진, 외와 우호 관계를 형성했다. 백제는 옛날부터 좀 해상 쪽으로 좀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 주변국하고 이렇게 우호 관계를 많이 맺었습니다. 특히 동진으로부터 침류왕이라는 왕이 불교를 수용하기도 했어요. 다음 고구려. 고구려는 일단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죠. 육지를 통해서. 그래서 중국하고 고구려는 친할 때는 친하고 또 어떨 때는 대립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요동을 포함해서 만주 지역에서 거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고구려인데,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때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고구려 전성기를 열었던 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때는 나라가 워낙 강해서 또 중국도 이때는 분열돼 있었기에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연호라는 게 뭐냐면 오직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이나 이런 데는 그 중국 황제에 이렇게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있잖아. 중국 명나라에게,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엔 청나라에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연호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황제의 밑에 있는 제후 국가입니다. 황제의 연호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연호를 씁니다. 우리도 황제 국가라는 거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그리고 왕도 그냥 왕이라고 안 하고 태왕, 이것도 역시 황제랑 동급이라는 거죠. 태왕이란 칭호를 사용하면서 좀 독자적인 천하관을 보여줍니다. 고구려가 중국 황제처럼 하늘의 명을 받고 독자적인 천하관이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아들 장수왕 때, 장수왕 때는 중국이 광개토대왕 때보다는 좀 통일이 됩니다. 물론 하나로 통일된 건 아니지만 남북조가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특히 북조가 좀 통일이 돼서 장수왕은 이 남조와 북조 모두와 교류를 해요. 남조, 북조, 중국이 두 개야. 이때 지도로 보면은 고구려가 있는데 북조가 있고 남조가 있고 이랬거든. 고구려가 이 두 나라와 모두 교류를 했다는 거죠. 아까 백제가 교류했던 동진 같은 경우에는 남조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고구려는 남조, 북조와 각각 교류를 했다. 이걸 통해서 외교적 안정을 추구합니다. 장수왕 하면 우리가 남진정책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리는데, 장수왕이 외교 면에서도 정말 뛰어났던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이런 외교를 통해서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중국 쪽을 안정을 시켰으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던 거겠죠. 다음 신라. 신라는 일단 중국하고 거리가 좀 멀잖아. 그래서 4세기 고구려를 통해
중국과 교류를 했어. 4세기 때는 신라 내무랑 고구려 광개토대왕 사이가 좋을 때잖아. 막 내무랑이 쳐들어왔을 때 광개토대왕이 도와주고 그랬었잖아 앞에서. 그래서 그 각각 이렇게 좀 교류가 됐다. 그리고 5세기에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고 결국 이제 나제동맹으로 이어지면서 고구려랑 대립을 하는 걸로 이어지죠. 가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가야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고 그리고 백제랑 함께 신라를 지원하여 고구려랑 싸우기도 했다. 뭐 고구려가 하도 남진 정책을 하니까 뭐 거기에 대립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원래 대외 관계였는데 6세기에 넘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라가 6세기에는 신라 진흥왕 이런 사람들이 뭐 한강유역 차지를 하잖아.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제는 이제는 신라랑 동맹이 깨져버렸어. 원래 나제동맹이라는 동맹이 있었는데 그게 깨집니다. 그리고 중국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아까 남북조로 나눠져 있었잖아. 두 개로. 남조 북조 나눠져 있던 게 통일이 됩니다. 수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당나라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이 계속 통일제국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력이 북쪽의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는 남북 세력 그리고 신라와 수나라, 당나라로 이어지는 동서 세력으로 6세기는 이어집니다. 고구려 북방에 돌궐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고구려는 그들 그리고 백제, 일본하고 연결을 꾀합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랑 백제의 압박에 견디지 못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수나라, 당나라에게 계속해서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중국이랑 고구려가 한번 붙었죠, 제대로. 중국과 고구려. 역시 6세기 때 일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어서 쓰면 돼요. 중국이 수나라일 때 붙어가지고 수나라랑 붙어서 당시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 공격을 했으나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살수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살수대첩. 수나라군이 평양까지 왔다가 물러나는데 그걸 추격을 해서 살수 인근에서 그걸 격파했던 그런 전투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삼국사기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을지문덕이 거기서 엄청난 용병수를 보였다. 그런 얘기도 있고 30만 명의 별동대가 왔는데 그 중에 2,700명이 돌아갔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다음 당나라와 싸울 때 당나라와 고구려. 당나라가 쳐들어오자 이때 고구려의 최고 집권자는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이라는 이 성을 이렇게 보수해서 쭉 이어놓는 장성을 쌓고 그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당태종의 쳐들어옴을 받았는데 당태종의 공격에 대해서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영화가 있었거든, 안시성이라는. 근데 거기서 보면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안시성 성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진짜 안시성의 성주였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후세 사람이 남긴 글에서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라서 우리가 양만춘이 안시성 성주다 알고는 정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살수대첩 같은 경우에는 을지문덕 이렇게 이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외우면 되고 당나라랑 싸웠던 거는 안시성 전투이다.
그냥 성주가 싸워서 승리했다. 성주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나당 동맹과 나당 전쟁입니다. 7세기 중반 백제는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 대야성 전투라는 전투가 있는데 여기서 그 당시 신라 최고의 집권자였던 김춘추의 딸하고 사위가 잡혀요. 그리고 그들을 죽입니다. 백제 왕, 의자왕이. 의자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전에 왕이었던 성왕이라고 있었잖아. 예전에 나왔지. 진흥왕한테 죽었던 왕. 백제 왕이었던 성왕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했던 거고, 김춘추는 또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서로 원수가 된 거죠, 이제. 자, 이 상황에서 요거를 화살표로 하면은 조금 헷갈리겠다. 백제의 신라 공격. 자, 이 상황에서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 영계소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영계소문이 도움을 거절해요. 왜? 예전에 니네가 우리 저기 싸우고 있을 때 진흥왕이, 우리가 수나라랑 싸우고 있을 때 진흥왕이 쳐들어와서 우리 한강 유역을 뺏어가지 않았냐. 니네가 한강 유역을 돌려준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 버립니다. 자, 결국에는 영계소문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신라의 선택은 믿을 건 중국밖에 없죠. 나당연합이 탄생합니다. 나당동맹. 체결. 고구려가 안 도와주니까 이제 믿을 건 당나라. 자, 이게 나당동맹이고, 그 다음 나당전쟁입니다. 당나라는 신라와 동맹을 맺고 나서는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킵니다. 백제, 고구려, 멸망. 이거는 앞에서 잠깐 나왔죠.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이후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원래 약속은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 대동강이 평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평양 남쪽에는 신라가 지배해야 되는데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땅에다가는 안동도호부,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 신라 땅에는 계림도독부, 뭐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직할령으로 삼겠다는 거죠. 이는 나당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신라가 당나라랑 붙었어요. 나당 전쟁에서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 두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결국 당나라군이 물러나고 신라는 삼국 통일을 이뤘다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해서 삼국 통일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당나라까지 몰아내고 그러고 나서를 보통 삼국 통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 이후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의 국제관계 마지막입니다. 통일신라랑 발해. 통일신라는 당나라와 앞에서 여기 싸우긴 했지만 나당전쟁에서 당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동아시아 최강국입니다. 그 당나라와 영원히 이렇게 적대시할 수는 없죠. 뭐 문화나 경제면에서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당과 조공 책봉 관계를 다시 유지합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많이 가서 살아서 뭐 신라방, 신라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금으로 치면 뭐 코리안타운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신라촌,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다.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다음, 당시 무역의 거점은 당항성 그리고 울산, 여기를 무역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아라비아 상인들도 왔다 갔다 했다 해요. 국제 항구로서. 그리고 바다의 왕자라고 불리는 장보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청해지를 중심으로, 청해지는 완도입니다. 지금 해상무역. 하지만 이 장보고는 그 신라 골품 제도에서 육두품이었거든. 그래서 결국엔 신분의 한계를 극복 못해서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뒤에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뭐 신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결국은 육두품의 한계 때문에 계속 차별을 당하니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사람입니다. 발해는 무왕 때, 이 사람도 나왔습니다. 무왕 때 당과 대립. 지금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앞에 했던 내용하고 이어지는 게 많아요. 우리 시험 범위니까 좀 잘 봐주세요. 지금 공부할 때 복습하는 겸 해서. 그리고 문왕 이후 당과 조공 책봉 관계 회복. 다시 친하게 지내요. 신라가 당나라에 저기 그 신라방 신라촌이 있었잖아요. 위에 그것처럼 당의 등주 지역에 발해관을 설치, 그리고 일본과 교류를 했습니다.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뭐 우리 발해를 고려왕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그 왕건의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야. 발해왕이 스스로를 자신이 고려왕이다 이렇게 하고, 일본의 이 목간이 있는데 이따가 볼 건데 그 목간에서도 발해의 사신을 고려 사신이라 이렇게 막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걸 봐서 우리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이런 거를 아는 그런 증거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라와는 교통로를 통해 교류했다. 신라와도 교류를 합니다. 신라와 교류했던 길을 신라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라로 가는 길.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외 관계 봤습니다. 교과서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